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해봅시다. 세 번째로 앞에 이제 환경교육의 성격 세 가지, 환경교육의 목표 다섯 가지 플러스 한 가지 얘기했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환경교육의 유형, 타입, 종류, 환경교육의 영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환경교육의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젊을 때는 법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08년에 제정이 됐어요. 2008년에. 나도 이 법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랬고,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환경교육의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냐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첫 번째, 학교 환경교육. 두 번째, 사회 환경교육. 근데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전체 빼기 학교 환경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환경교육 전체라면 여기에 학교 환경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인데 사회 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은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일 텐데 소셜도 SE여서 소셜이니까 영어로 쓰다 보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쓰지는 않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환경교육과 학교 밖 환경교육 또는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환경교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환경교육은 정의가 명확해요. 학교 환경교육은 글자 그대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가,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학생이겠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이고, 요걸 뺀 나머지가 다 사회 환경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교육은 정의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되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법은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로 되니까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만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환경과 관련된 것을 전담하는 곳이 없었어요. 부서가. 그냥 내무부에
위생과 같은 거였어요. 위생과.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 미화 이렇게 하면 뭐 청소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환경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연보호 헌장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198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그렇게 막 통제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제 사회 운동들이 막 이제 활성화됐는데, 그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반전 평화 운동, 그 다음에 노동 운동, 여성 운동, 그리고 환경 생명 운동,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1980년대 후반 말미에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경 철학 시간에 사실은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한살림 선언 같은 거, 이런 게 1989년에 발표가 되죠. 사실은 내가 1986학번이라서 딱 이 시기에 거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뭔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내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던 해예요. 그러면서 중화학공업들이 막 생기고 여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기오염이나 뭐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그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악취, 매연, 그다음에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막 생겨서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환경처하고 환경청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1990년대, 1995년인가? 에 환경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1992년인가? 아우, 창피해라. 못 외우겠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조차도 까먹었네. 환경부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1990년대에 들어와서예요. 그리고 이 환경부가 만들어지는데도 앞에 얘기했던 이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낙동강 패널 사건. 자, 생각이 났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환경 쪽이 있고 교육 쪽이 있다고 해봅시다. 교육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서였죠. 옛날에 뭐 문교부가 됐건 뭐가 됐건 교육부는 예전부터 있었고, 교육부가 어쨌든 교육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환경은 1990년대 들어와서 막 비로소 환경부가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딱 요런 상황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 과정에서 신호상 교수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도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한 쪽은 환경부일 것 같아요? 교육부일 것 같아요? 이 법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한 쪽은 환경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Act가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질 때 이 법의 주무부서가 누구냐면 교육부가 아니고 환경부가 이 법의 주무부서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올지 모르겠는데, 자, 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건 어디예요? 교육부죠. 교육부가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여기 요걸 뺀 게 나머지가 다 사회 환경교육이라 그랬는데 요 사회 환경교육 파트를 담당하는 게 환경부예요. 같은 거니까 요거죠. 자, 그러면 환경부가 주무가 돼서 만들어진 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학교 환경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요?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시피 했어요. 자, 내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입시 때문일까?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던 2000년, 2001년 무렵에 교육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반대였고, 1992년에 제6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환경이 독립과목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의지도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교육부의 주된 관심사는 대학 입시였어요. 물론 교육부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시민들이 대학 입시에 목을 매니까 그런 건 당연하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매달려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만나면 항상 이 교육부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교육이 중요해서 환경교육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만난 교육부의 관료들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말고도 이런저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성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평화교육도 해야 되고, 경제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들이 지금 교과목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교육들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해야 되고, 무슨 교육도 해야 되고, 무슨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환경교육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교육부에게 있어서 환경은 그냥 one of many topic on of the many topic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기가 조금 확대됐는데, 환경교육진흥법상에는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환경교육진흥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만든 법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래서 학교환경교육을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환경교육을 잘하라고 환경교육진흥법에는 되어 있지만, 환경부가 사회환경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뭘 해보려고 해도 학교환경교육은 교육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월권행위라서 학교에 대해서는 뭘 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환경교육이 그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은 여러 주제들 중에 그저 하나인데, 하필 그 중에 환경은 교과목으로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는 내가 생각하기에 교과목으로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니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 환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아까 이제 대학 입시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환경이 교과냐 그냥 범교과 그냥 주제냐, 모든 과목에서 다루어야 될 환경부는 범교과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임용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교과라면 당연히 교사를 선발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범교과는 모든 교과목에 스며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르치는 교사를 따로 뽑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벽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교육의 유형을 나누는 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두세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좀 더 해봅시다. 환경교육을 나눌 때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미국의 오하이오 스테이트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박사과정을. 그리고 내가 전공한 게 뭐냐면 ECEI라는 전공을 했어요. 이 ECEI라는 전공이 뭐냐면 Environmental Communication Education 그리고 Interpretation. 이게 내 전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냥 환경교육이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환경교육, 여기서 말하는 환경교육은 뭐가 앞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냐면
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형식 환경교육, 형식적 환경교육.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건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개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interpretation은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이게 비형식적 환경교육. communication을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이거는 무형식적 환경교육이라고도 하고 환경 커뮤니케이션. 글자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말인가 영어인가? 영어잖아. 뭐 홍보. 홍보는 사실은 원래는 public relation이에요. public relation.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거예요. PR 잘했어라고 할 때 그 PR을 홍보를 선전을 한다는 게 public relation이라는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을 무형식적 환경교육과 형식적 환경교육과 비형식적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형식적 환경교육은 앞에서 학교 환경교육이라고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학교 환경교육.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교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거예요. informal은 여기서의 formal하다는 게 앞에서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이런 게 다 공식적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뭔가 자격을 갖추고 막 등등등. 그거에 비하면 비형식은 예를 들면 동물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또는 뭐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생태 축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에 이런 다양한 시설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비형식적 환경교육이라고 해요. 여기에 형식은 공간적인 어떤 장소성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대개의 경우에 장소를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체험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을 해설가라고 보통 불러요. 인터프리터.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뭐 한 학기 동안 거의 다루다시피 하게 되는데, 자, 그에 비하면 무형식 교육은 그럼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예를 들면 하나뿐인 지구. 옛날에 2017년에 없어졌는데 EBS의 하나뿐인 지구라든지 KBS의 환경 스페셜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에서 하는 환경교육 이런 거 있겠죠. 또는 MBC에서 하는 캠페인 중에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캠페인 하잖아. 이런 것도 무형식 교육이에요. 여기서 하는 것 중에 NGO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비형식 교육이에요. 시민단체들에서 하는 거. 여기는 주로 대중매체가 중요해요. SNS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유튜버들이 만약에 환경에 관심 있는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무형식적인 환경. 이거는 장소나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예요. 여기선 장소라 그랬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되게 뭐였냐면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형식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지식. 비형식 교육에서는 장소, 체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 안에서의 교육과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수성이나 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여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기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이런 데를 찾아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대상이. 그런데 비형식, 무형식 교육에서는 불특정 다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environmental communication, non-formal education, 무형식 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formal education, 형식적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interpretation, informal education, 비형식 교육, 현장 체험학습, 또는 NGO의 환경교육. 이런 식으로 환경교육을 나눌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눠요. 영어권 나라들에서는. 그리고 학술지에서도 환경교육을 구분할 때 대체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다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환경교육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이 있어요. 한 5분 정도만 추가로 간단하게 더 얘기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 이게 나라고 쓴 거였는데 이게 나가 되네. 가나다 할 때 나처럼 됐네. 그러면 다. 세 번째 환경교육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다음번 환경교육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변천과정 얘기하는 거랑 묶어서 유형을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환경교육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한 3, 4분 정도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사회라고 부르는 거, society. 이게 사회죠? society를 사회라고 번역한 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 society가 뭐냐라고 할 때 society는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세 개. 첫 번째가 국가예요. 국가. 정부. 두 번째가 시장이에요. 여기서 시장이란 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컸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시민사회. 이걸 civic society. 이 정부 국가라고 하는 건 권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정치. 이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시장은 경제 권력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시빅 소사이어티는 일종의 문화 권력에 관련돼. 꼭 권력이란 말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안 예쁘네. 지워가지고 뭐가 다음은 통째로 없어지냐?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눌 수 있어요. 사회는. 그랬을 때 환경교육의 유형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섹터는 정부가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환경교육이 있어요. 학교 환경교육도 그 중에 일부에 포함될 수 있겠죠. 요즘은 학교가 뭐 거의 무료라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학교를 이제 어쨌든 관리하니까. 이때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누굴 가르치고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환경교육이 있어. 이때의 환경교육은 일종의 공공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환경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근거로 보자면 헌법에 환경권이라는 게 있죠. 이 환경권이라는 게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니까 그 환경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시장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환경교육은 뭐가 되냐면 상품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1인당 한 10만원씩 내고 2박 3일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 가서 망그로브 숲에 가가지고 새우도 잡고 막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양한 자연 체험도 하고 동물원에도 가보고 막 이런 걸 했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매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경쟁이 작동하는 영역이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으로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 시민사회가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스스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공유하는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 그게 기본적으로 NGO죠. NGO라는 게 뭐의 약자죠? Non-governmental이죠. 정부가 걷어들여서 쓰는 세금이 아닌 시민들의 회비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비영리 단체나 민간 단체들이 다양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교육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인데 이것도 국립대학이니까 국가 사이드죠. 내가 지금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인데 이것도 국가환경교육 섹터죠.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NGO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태관광이라든지 또는 환경교육에 관련된 교구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드게임 같은 이런 거. 그런 거는 시장에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 영역에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서로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막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돼. 다양한 형태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서 일단 정리하겠는데, 환경교육의 유형이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도 있고, 거기에는 교육부와 환경부의 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formal, non-formal, informal과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중심이 되는 환경교육과 시장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